58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학개론 가운데서 기본 강의다 해갖고 전체를 8파트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총론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수요 공급, 세 번째는 시장, 네 번째는 정책, 다섯 번째 투자, 여섯 번째 금융, 그리고 우리 지난 57강까지 평가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활동이라는 제목을 달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 활동이라는 제목 속에서는 크게 5가지의 내용이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땅의 이용 대가에 해당되는 지대, 두 번째는 위치를 정하는 입지, 세 번째는 건물을 만드는 개발, 그리고 관리, 마지막에 마케팅, 이런 또 5개의 소 제목들이 나오는데 문항수는 가장 적게 나올 때는 5문항, 많이 나올 때는 6문항까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는 외국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사람 이름들을 자꾸 소리내 가지고 우리가 발음을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첫 글자로 익숙하게 해서 나온 문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통해서 지대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대라는 건 뭐냐? 땅의 이용 대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땅을 이용한 대가예요. 그런데 땅을 이용해서 그 대가를 받으면 여기서 지가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가는 땅의 가격이죠. 그러면은 지가는 위에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거예요. 우리 항상 개론할 때 위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비례 관계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건 반비례다. 그래서 지가와 지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특별히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땅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땅값이 올라간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금리와 부동산은 반대로 가는 걸로 문제를 풀고 현실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자, 이런데 이때의 이 땅의 이용 대가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크게 2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제가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 관점을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게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의 학파는 크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전학파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신고전학파라는 게 있어요. 그냥 초창기 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1776년부터 약 100년에 걸친 초창기 학파를 고전학파라고 하고 다음에 나온 학파를 신고전학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땅 문제를 땅의 이용 대가를 잉여로 봤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신고전학파는 땅의 이용 대가를 비용으로 봤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문제는 땅을 바라보는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고전학파는요, 땅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전체적으로는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이라는 건 만들 수 없다. 이걸 부중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고전학파라고 한다면은 신고전학파는요, 땅이라는 것은 개별의 입장에서 땅을 바꿀 수 있다. 용도 전환 입장에서 땅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신고전학파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개인들한테, 우리 개별의 입장에서 땅이 없다고 해요? 돈이 없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죠.
이 말은 돈은 자본을 말하고 돈을 주면 땅을 산다. 토지다. 그래서 토지와 자본은 같다. 이런 관점.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신고전학파, 개인의 입장, 개별적인 입장이라면은,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돈을 갖고 땅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관점.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다라는 관점에서 땅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고전학파라고 한다. 자, 이럴 때 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땅의 대가가 잉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이 순서 문제입니다. 둘 다 맞는 개념인데 여기서 제가 우리가 좀 실감하기 위해서 곡물 가격은 아파트 가격으로 생각하고 지대는 땅값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땅값이 올라갔느냐 아니면 땅값이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땅값, 지대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전학파의 생각이고 땅값이 올라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지대가 올라가서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고전학파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개인들은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땅값은 아파트 가격의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새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필요하니까 땅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땅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땅값 올라가서 잉여가 불로소득이 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전학파는 곡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서 지대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대의 성격이 뭐라고 하자? 잉여라고 했다. 바로 이 말을 가장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리카도라는 사람의 차액지대론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지대다. 차액지대. 차액지대. 자꾸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무슨 차액이냐? 처음에는요, 이 세 사람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 질 때 농사가 잘 된 땅이 있고 안 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비옥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옥도가 좋은 땅을 우등지라고 하고 나쁜 땅을 열등지라고 한다. 열등지, 한계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가 지대인데 지대의 성격이 잉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뭐냐면 곡물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은 그 나폴레옹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곡물 가격이 올라갔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든 곡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농사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왜 곡물 올라가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나쁜 땅에 대해서도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불로소득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지대가 올라갔다라고 설명한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다. 자, 이렇게 설명해 놓고 봤더니 이게 좋은 땅에서만 우등지에서만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모든 땅은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죠. 갖고 있으면은 모든 땅에 대해서 지대가 있다.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다. 절대지대, 그러면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땅이라 하더라도 열등지라 하더라도 내 땅을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내 땅의 사용료를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서 열등지에도 지대가 있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주의 이론 만든 마르크스의 우리 자본론에서 절대지대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서 이 마르크스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말하자면 열등지에도 지대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고, 리카도는요 우등지만 지대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튀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표한 책을 고립국이라는 책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립된 나라에서 말하자면 이제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농사를 짓을 때 어디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생산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비가 일정한데 이게 시장에서 멀리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든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다 팔려고 한다면 시장에서 멀어진 곳에서는 그만큼 뭐가 많아집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들 때 이때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점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의 이 곡물 가격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은 하나는 생산비, 또 하나는 수송비, 그리고 나머지가 지대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바로 이 부분이 생산비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송비고, 나머지 여분이 생기는데 그 여분을 지대라고 하자. 그래서 곡물 가격은 생산비, 수송비, 지대다. 생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지대니까 여기서 지대는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거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대는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수송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송비라는 건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위치에 따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로서 위치지대를 튀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현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땅의 사용을 할 때 지금은 농사 짓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택지로서의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입지라는 건 용도를 정하고 땅을 이제 용도에 맞는 땅을 찾는 걸 입지라고 하는데, 바로 현대적인 입지론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튀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소리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은 여기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암기할 때 중간에 리막튀 이렇게 세 사람 리막튀 차저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리카도의 차액 리카도의 차액지대, 마르크스를 우리가 막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 그 다음에 튀넨의 위치지대. 그래서 리막튀 차저리 자꾸 첫 글자로 발음을 소리내 갖고 하시면서 리카도라는 사람이 차액지대, 무슨 차액이다? 비옥도다. 비옥도가 좋은 땅을 우등지라고 하고 나쁜 땅을 열등지라고 하는데, 그 차가 지대인데 지대 성격이 잉여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에서만 생기더라. 우등지만 있더라. 그러니까 열등지는 지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잉여라는 것은 곡물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지대가 생겼다.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왔던 막스가 아니야. 소유 갖고 있으면은 모든 땅에 대해서 지대가 있어. 그러면 이 모든 땅에는 열등지도 지대가 있더라.
다음에 나왔던 튜넨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위치가 중요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곡물 가격은 생수지인데 생산비와 수송비와 지대인데 어디에서 농사 짓는다고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정해졌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지대는 수송비다. 우리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수송비에 많이 들면 땅값 떨어지고 수송비에 적게 들면 땅값 올라가고 그래서 현대적인 입지론을 이야기를 한 사람이 튜넨이고 튜넨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을 고립국이라는 책에서 만들어서 고립국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꾸 소리내갖고 리막티 차저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나 고전학파, 잉여, 신고전학파, 그 다음에 비용인데 초창기 학파를 고전학파라 하고 잉여라고 했고 그래서 아까 리카도, 그 다음에 마르크스, 튜넨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전학파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해를 하시고 이때에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이 땅의 이용 대가를 잉여라고 하는 것을 처음 설명했기 때문에 리카도는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말들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도론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대개 이제 이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기억에 가서 지대 발생 원인은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 법칙을 제시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전제가 들어갑니다. 이 수학 체감 법칙이라는 건 농사를 짓는데 뭐냐면 농사의 비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수확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땅이 부족하고 수학 체감 법칙을 제시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방적 한계, 이게 말하자면 한계지. 이게 농사 짓는 한계 이런 뜻이에요. 앞에 이야기했던 말하자면은 열등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대는 우등지만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가 지대고 그러니까 그 차가 생기려고 한다면 우등지만 있고 열등지는 지대가 없어요. 그 지대가 없다는 말을 무지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서 2번 지문도 맞다. 3번 토지 소유자는 소유라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열등지에도 지대가 있다. 소유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소유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땅에 대해서 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에 리을 지대는 잉여다. 불로소득이다. 그런데 순서가 말하자면 곡물 가격이 높아지면 2번 지대가 높아진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가격, 이게 이 당시로는 곡물 가격이었어요.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순서, 이거 바꾸면 틀리다는 것. 이거 맞는 지문.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 니은, 뭡니까? 니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정도를 연습해서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그 다음에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 이걸 전제로 하고 지대 발생 원인을 설명을 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풀면서 이 지문 맞는 거 틀린 거 익숙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치지대, 이게 세 번째 사람이죠. 리막튀 차저리 세 번째.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고 땅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지대, 절대지대, 절대적으로
지대가 있다. 뭐 하면? 소유하면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다.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 우리 마르크스의 리마르트 차저리. 그래서 소유, 그래서 열등지도 지대가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입찰지대. 이거 입찰지대는 다음 이제 우리 59강에서 보려고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입찰이라는 건 경쟁이죠. 경쟁을 통해서 지대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 들어가면은 누가 그 땅에 그 물건의 주인이 됩니까? 가장 비싸게 써낸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지불 의사, 이 최고 이 단어, 최저가 아니고 최고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장 비싸게 써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용도에 할당된다. 할당된다, 배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는 말. 5번입니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바꿔줬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다 해갖고 우리 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소리 내가지고 우리 리마르트 차저리 이 세 사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